사남매의 장남이었던 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동생들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 일손을 돕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게 짜증났다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일은 힘들었지만 일을 하고 나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흙먼지 일으키며 달릴 때의 자유로움도 좋았고, 여름이 되면 동네 슈퍼 할아버지한테 큰 수박 한 통을 얻어서는 친구들과 함께 냇가로 가서 시원하게 물에 띄우면서 식히다가 쪼개 먹는 재미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간 너는 참 특이하다, 특이해. 그런 저를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놀고 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시골에서 살 거야. 라는 말에는 아무도 공감하지 못했죠. 시골에 할 게 없는 것은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와는 다르게 놀 것도 별로 없고, 심지어 어른이 돼서는 먹고 살 만한 일자리도 없었죠. 그렇기에 저희 동네도 점점 해가 지날수록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제가 살아온 시골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과수원하면서 오래오래 살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마치 다짐이라도 하듯 부모님에게 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켰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다른 친구들은 다들 못해도 근처 도시급 지방으로 나가거나 혹은 서울로 나가거나 하며 각자의 일자리를 찾았지만, 저는 그런 곳에는 놀러가지도 않고 오로지 고향에서만 못 박힌 듯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동생들도 나이가 참에 따라서 점점 집을 떠나고 연락 한번 닿기 힘든 지경까지 되었으나 오로지 저만이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대견해야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서 일 돕고 그러는 건 좋은데 너는 정말 과수원 일이 하고 싶은 거니? 동생들 따라서 서울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지금 일에 충분히 만족해요. 별로 서울에 가서 살고 싶진 않아요. 지금처럼 엄마랑 아빠랑 일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강경하게 이야기하니 부모님도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부모님은 그러면서도 내심 제가 더 늦기 전에는 서울에 갈 줄 알았던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서울은커녕 그저 우직하게 과수원 일만 하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가끔 지금도 서울에 갈 생각은 없니? 우리 동네는 너 또래 젊은 처자도 없는데. 라며 걱정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결혼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말대로 제 또래의 여자가 없는 것도 없는 거였지만 설사 있다고 해도 그 여자들은 눈이 없겠습니까? 하도 어릴 때부터 일을 도와서 새까만 피부, 그렇다고 변변찮은 연애를 해본 적도 없어서 여자 마음도 잘 모르고 제가 여자라도 저 같은 남자를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런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한 짓이라도 해가며 여자를 만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걱정을 하시긴 했지만 결국 그 또한 제가 스스로 결혼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면 금방 포기하시리라고 생각했죠. 옆 동네 민식이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아내를 얻었다더라. 하지만 부모님도 제가 30대를 넘어 40이 다 되어가자 점점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꼴불견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는 막 40, 50, 60 되는 남자들이 돈으로 사서 결혼을 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20대. 솔직히 딸뻘, 손주뻘 되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도 외국에서 신부감을 얻어보는 건 어떠니? 하지만 부모님은 결혼을 중요시하는 분들이었고 그 신부가 외국인인지 혹은 돈을 주고 사온 신부인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종종 외국에서 신부를 찾아보는 게 어떠냐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동생들은 빠르면 20대 중반, 늦어도 30대 초반에는 다 결혼을 했기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장남인 제가 불혹을 앞두는 순간까지 결혼은커녕 만나는 여자 하나 없는 게 신경이 쓰였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전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휴,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서 좋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겠지만 설사 그런 여자가 없다고 해서 외국에서 돈까지 주면서 저보다 한참 어린 신부를 맞이하면서까지 결혼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생들은 그래도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결혼했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그나마 제가 완강히 거부하니 부모님도 잠잠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는 게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과수원 일도 매번 정해져 있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정도 고생해보고 나면 그 뒤에는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쉽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모님 따라서 과수원 일 하는 게 좋은 것과는 별개로 너무 어려워서 내가 나중에 부모님에게 이 과수원을 물려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매년 거듭하면서 나이를 먹으니 이제 사실상 과수원 관리는 제가 도맡게 되었죠.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셨고 제가 과수원을 관리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수학철이었을 겁니다. 저희 집 과수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학철이 가장 바빴어요. 그래서 저로는 일손이 모자라서 동네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분들 도움을 받아 품삯을 드리면서 수학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구했는데 사실 맨날 보던 얼굴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다 보니 매년 별다를 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 보는 여자가 인부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동네가 작다 보니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낯선 것을 보니 아마 근처 다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안 해봤을 것 같은 얼굴로 화사하게 웃는데 솔직히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정말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의심이 무색하도록 손끝도 엄청 야무지고 좀 쉬었다 하라는 말에도 이것만 마저 하고 쉴게요. 라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연히 눈이 갈 수밖에 없었죠. 실수하는 게 있으면 짚어주려고 해도 저랑 몇 년 일해온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좋았습니다. 혹시 가족이 과수원 일이라도 하나요? 과수원은 아니고 농사는 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요. 그냥 일을 너무 잘하셔서요. 게다가 직접 대화를 해보니 성격도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참 싹싹했습니다. 마침 나이 차이도 한 3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가 제가 평생 동안 해온 과수원 일까지 잘하니 솔직한 말로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이 수학철이 조금 오래 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시간은 빨리 흐르고 헤어질 때가 되니 내년에도 같이 일할 수 있으려나? 하고 생각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저한테 먼저 다가오더니 혹시 괜찮은 일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라며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이게 기회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읍내에서 과수원 일에 살 물건을 골라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연락 하나도 몇 달을 질질 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그런 핑계를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임을 알기에 혹시 제 검은 속내를 알아채고 수락을 안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너무 흔쾌히 몇 시까지 만날 거냐고 묻는 말에 진짜 어린아이처럼 심장이 거세게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런 설렘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엄마, 저 옷 어때요? 늘 손에 잡히는 대로 주워서 옷을 입었던 제가 그때는 한평생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옷이 어떠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최대한 잘 보이려고 몰래 약속 날보다 전에 먼저 읍내에 나가서는 새 옷까지 샀습니다.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6시쯤 돼서야 간신히 잠들기도 했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뒤 약속 장소까지 나가는데 여자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물건 사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며 고마우니까 제가 밥 살게요. 라며 읍내에서 제일 인기 있던 식당에 데려가서 밥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산 뒤에는 자연스럽게 카페에 가서는 커피도 한 잔씩 마셨죠. 지연 씨는 결혼 생각 있으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침 여자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길래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자는 저는 결혼 생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길래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훨씬 젊었을 적 이미 결혼까지 준비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까지 드렸고 구체적인 날짜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자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를 잡자며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속 당일날 여자를 만나러 오던 남자친구는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에 저는 차마 가볍게 위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여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15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했던 그 감정이 너무도 대단했고 솔직히 이 정도 나이 먹으면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떠나서 어릴 적의 순수함을 간직하긴 힘든데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 또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 그 전까진 그냥 가벼운 호감이었다면 이 여자의 속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진정한 의미로 여자에게 반했습니다. 비록 그 사고 이후에는 결혼할 마음이 사라졌다곤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면 여자가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될 용기를 얻길 바랐어요. 그래서 민폐임을 알면서도 열심히 여자에게 매달렸습니다. 당장 만나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받은 아픔을 제가 곁에서 치료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도 좋아요. 다만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당연히 여자는 하루 이틀 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가 부담스럽다면서 1-2달간은 연락도 받지 않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성적인 호감이 들 만한 사람이었고 정말 그 여자여야만 제가 부모님 원하는 대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을 부리더라도 여자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한 발자국씩 다가갔어요. 그러기를 1년 정도 하니 여자도 점점 마음을 열었죠. 당신이라면 그때 힘들었던 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게 정확히 1년 반 만이었습니다. 카페에 저를 앉혀놓고는 조용히 그 말을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들쳐업고 읍내라도 한 바퀴 돌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날 바로 집에 돌아가서는 부모님에게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좋으니 얼른 인사를 시키라고 성화셨습니다. 애초부터 제가 얼른 결혼하기를 바랐던 부모님인데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내 아들이랑 격이 잘 맞는 여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신경전 같은 건 온데간데 없고 부모님은 그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상을 차리고 누구보다도 제 아내 될 사람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어차피 부모님은 아내를 좋아할 걸 알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었지만 과연 제 장모님과 장인어른 되실 분들이 저를 좋아하실지가 신경 쓰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내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셨죠. 우리 지연이가 오래도록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라도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둘 다 시골 사람이니 서울 사람들처럼 웨딩홀 같은 걸 크게 빌려서 예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나 아내 둘 다 허례허식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그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는 밥을 먹고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같이 과수원에서 일했어요. 제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아내는 중간중간 짬이 날 때마다 제 일을 보조로 돕고는 했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순간은 열심히 땀 흘리며 시계 한 번 못 보고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낭랑한 목소리로 새참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징어 큼직하게 썰어 넣어서는 매콤한 김치가 아삭하게 씹히는 김치전을 한 입 우겨 넣고 살얼음이 살짝 언 막걸리를 넓은 잔에 따라서 목구멍에 바로 들이키면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번 새참을 준비한다는 게 힘들만도 한데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혹시 새참으로 먹고 싶은 건 없어요? 오히려 저에게 새참 메뉴가 너무 비슷한 것 같다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해오겠다고도 이야기했죠. 주변 사람들 다 하나같이 결혼은 제대로 했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렇게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한 거냐? 반쯤은 장난이었겠지만 저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깨가 절로 으쓱거렸죠. 제 아내는 금세 동네에서 현모양처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새참을 먹고 있을 때면 가끔 기웃대다가 새참을 한두 입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내는 그것도 생각해서 일부러 새참 양을 넉넉하게 하기도 했죠. 어떻게 저 같은 놈이 저런 아내를 만났냐면서 질투 섞인 말을 하는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전생에 제가 나라라도 하나 구했나 봐요. 라며 뿌듯해했죠. 아내가 정성껏 준비하는 맛있는 새참, 그리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가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차린 저녁 밥상을 먹으며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하고 몇 년은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결혼 같은 걸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기적같이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니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싶어서 괜히 바보처럼 뺨을 꼬집고 허벅지를 때린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다고밖에는 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죽을 때까지 그 행복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 그날 제가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못 들었다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던 때였어요. 어느 때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저는 집에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평소랑은 다르게 중간에 한번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과수원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었죠. 아내에게 전화해서 가져다 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일로 심부름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기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서부터 어머니랑 아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금 언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돈이 덜 들어왔어요. 아직 입금을 못 받아서 그래. 다음 달에 못 들어온 것까지 합해서 같이 줄게.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시면 저도 좀 곤란해요. 이거 엄연히 계약인 거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세요? 다음 달에도 이런 실수하시면 저 그냥 바로 짐 싸서 나가버릴 거예요. 아휴,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다음에는 실수 없이 입금하마.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니 어머니와 아내 둘 다 저를 보더니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꾹 입을 다무는데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이상한 분위기임을 감지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오가는 중에 아내가 웃는 얼굴로 여보, 갑자기 집에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길래 아니, 놓고 간 게 있어서 라고 대답을 하고는 물건을 챙겨서는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찜찜했죠. 하지만 기회를 봐서 물으려고 해도 아내는 그때마다 귀신같이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묻기도 힘들었죠. 게다가 그 뒤로는 어머니가 아내랑 단둘이 있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궁금증도 처음에나 있었지 나중 가서는 그냥 별거 아니었나 보다 싶어서 저도 자연스레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을 보게 되었죠.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수원 운영은 제가 하고 있었지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 말고 순수익금은 모두 어머니 통장에 넣어두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안방에 이불을 가지러 갔다가 어머니 통장이 꺼내져 있는 것을 본 거였거든요. 평소 어머니한테 돈을 어떻게 모아두고 어떻게 쓰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궁금해하지 않았었지만 막상 눈앞에 보이니 별 생각 없이 한번 봐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통장을 열어보면서 대충 훑어보는데 너무 이상한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500만 원씩을 제 아내의 개인 통장으로 보내고 있었더군요. 저희가 만약 따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아 썼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제가 과수원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매달 떼서는 제가 직접 아내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입금을 하고 있었기에 아내가 굳이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머니에게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싶은 마음에 빤히 통장을 보는데 문득 그때 들었던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전히 그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이 500만 원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엄마가 왜 제 아내한테 매달 500만 원씩 입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머니와 아내가 같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화들짝 놀라면서 황급히 자리를 피하더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번처럼 얼버무릴 것 같아서 일부러 어머니 팔을 강하게 붙잡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된 건 아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이야기하세요. 제가 답지 않게 언성을 높이자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우연찮은 기회로 만나게 된 인연인 줄 알았던 제 아내는 사실 고모가 제 결혼을 위해서 은밀히 섭외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장남이의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여기서 과수원 일만 할까봐 겁나. 아내가 얼마 전에는 베트남 여자라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결혼할 거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걱정이 돼서 미치겠어. 다른 자식놈들은 다 결혼을 했는데. 라며 고모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고모가 외국 여자만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야. 한국 여자도 돈 주면 사올 수 있어. 라며 월 500만 원씩 돈을 받고 저랑 결혼할 여자를 그렇게 우연스러운 만남인 것처럼 만나게 했던 거였습니다. 저만 바보였던 거죠. 젊을 적 결혼할 남자가 죽어 한평생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던 순수함도 다정하고 상냥하던 마음씨도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냉정하게 보일진 몰라도 애초에 처음 계약은 500만 원씩 받기로 한 게 맞았어. 당신을 사랑한 것과는 별개로 내가 당신 어머니와 한 약속이니 받을 건 받는 게 맞지 않아? 여보, 사랑도 돈이 중요한 거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뻔뻔스레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고모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길로 당장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냈습니다. 고모는 어떻게든 절 달래려고 했으나 수년간 속아온 거나 다름없는 저는 쉽게 화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도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소리를 쳤죠. 결혼은 제 선택이잖아요. 애초에 돈을 주고 누구를 사서 결혼하는 게 싫어서 국제 결혼도 안 한다고 한 건데 이게 돈 주고 사람 산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결혼했으면 다행이지. 너는 네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안 해? 심지어는 저에게 소리를 친 것도 모자라. 야, 너는 감사한 줄 알아라. 아무리 네 아내가 애 딸린 이혼녀였어도
그 돈 아니었으면 너 같은 시골 놈하고 결혼이나 했을 것 같아? 제 아내가 사실 애가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했죠. 한 번 터지니 본물 터지듯 모든 게 터졌습니다. 아내는 처녀도 아니었고 애 딸린 이혼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뒤늦게 말실수한 것을 알았는지 고모는 얼버무리고 넘기려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제가 사랑한 아내가 아닌 이상 거리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지금껏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내는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결국 인생 첫 서울을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해보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증거 제대로 모아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 어머님이 그 여자에게 준 돈,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려 합니다.